12월 15일 마인드워크의 2026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어닝콜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저는 마인드워크에 대한 투자 확신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는데요.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실적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인드워크의 실적에 쓰이는 통화 단위는 캐나다 달러이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41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4%, 전분기 대비 약 30% 성장했습니다. 수익성도 눈에 띄게 개선됐는데요. 매출 총이익은 270만 달러, 매출 총이익률은 65%로 전분기 대비 17% 상승했습니다. 반면 비용 측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운영비는 540만 달러로 전분기와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조정 에비타 손실은 240만 달러로 줄어들며 전분기 대비 약 110만 달러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실적 구조 기준으로 분기 매출을 어느 정도 달성해야 흑자 전환이 가능한지 계산해볼까요? 매출에 매출 총이익률을 곱한 값이 운영비보다 커야 되겠죠. 이 식을 응용한다면 운영비 540만 달러에 매출 총이익률 65%를 나눴을 때 830만 달러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분기별로 830만 달러 매출 이상이 나온다면 이론상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즉, 지금 매출보다 2배는 더 나와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CEO가 어닝콜에서 언급한 것처럼 매출 총이익률은 개선될 수 있고 이 정도의 매출 증가는 SaaS 계약 몇 개만 체결하면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이제 이번 어닝콜에서 CEO가 강조한 핵심 발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할 점은 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정비례하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제약사 구조에서는 거의 불가능했던 규모의 경제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늘어날수록 비용 부담이 같이 커지는 구조가 아니라 이미 깔려있는 고정비 위에서 매출이 쌓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의미죠. 또한 CEO는 현재 65% 수준의 매출 총이익률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수준은 충분히 유지가 가능하고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개선되어지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마진이 정점이라는 인식과는 거리가 있죠. 자본 정책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시장에서 이야기되던 것과 달리 자사주 매입은 실제로 실행된 적이 없으며 어디까지나 선택지 중 하나일 뿐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ATM 프로그램 역시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는 수단이 아니라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해둔 옵션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장기간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은 아니라는 설명이죠. 그리고 중요한 일정 하나를 언급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날 자산 업데이트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부 파이프라인 약물들의 진행 상황이 공개될 계획이지만 특허, 협상, 공지와 관련된 법적 이슈로 인해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공개할지는 각 프로그램의 진행 단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즉 업데이트 자체는 확정이지만 세부 내용의 깊이는 의도적으로 조절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K-Man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인드워크는 자체에 보유한 독자적인 AI 플랫폼을 활용해서 새로운 신약 후보를 발굴하고 설계합니다. 특정 항체일 수도 있고 하나의 치료 프로그램일 수도 있죠.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지식 재산권은 전부 마인드워크 내부에서 만들어지고 초기 과학적 리스크 역시 전적으로 마인드워크가 부담합니다. 이렇게 개념 검증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자산에 대해서 마인드워크는 K-Man 제도의 별도의 법인, 즉 SPV를 설립합니다. 설립 시점에는 마인드워크가 이 SPV 지분을 100% 보유합니다. 이 SPV는 해당 신약 후보와 관련된 모든 IP를 보유하게 되고 그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자산과 부채 역시 다른 프로그램과 완전히 분리됩니다. 이게 바로 이 구조의 핵심인 링 펜싱입니다. 즉 자산과 리스크를 철저히 격리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개념 검증이 충분히 진행되면 외부 투자자들은 마인드워크 모회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SPV에 직접 투자하게 됩니다. 자금 조달이 회사 단위가 아니라 프로그램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받는 지분도 마인드워크 주식이 아니라 특정 신약 후보를 담고 있는 SPV의 지분입니다. 이 구조 덕분에 모회사 차원에서는 주식 희석이 발생하지 않고 희석은 SPV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렇게 조달된 자금은 오직 해당 신약 후보 개발에만 사용됩니다. 전임상 최적화, IND 준비, 독성 시험, 규제 대응까지 모든 비용은 이 SPB 안에서 투명하게 집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마인드워크는 과학적 리드를 유지하고 IP 관리 주체로 남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적 파트너이자 최대 주주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성공한다면 라이선스 아웃이나 파트너십 혹은 인수 역시 SPB단 안에서 발생하게 되고 그 성과는 SPB의 지분 구조에 따라 명확하게 분배됩니다. 마인드워크는 보유 지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물론 플랫폼이 실제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검증 효과 그리고 모회사 차원의 비이석 자금 조달 효과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반대로 프로그램이 실패하더라도 그 손실은 해당 SPB에 한정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이나 마인드워크 전체의 재무제표로 리스크가 전이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마인드워크가 K-מן 구조를 택한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업계의 현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바이오 테크 기업도 AI로 설계하거나 찾아낸 신약을 FDA에서 승인받지 못했고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잠재 고객사들의 관점에서 AI 플랫폼은 단순 툴이 아니라 R&D 운영체계에 붙는 인프라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인프라 성격이 강해질수록 벤더를 줄이는 압력이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고객들은 한 곳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여러 플랫폼을 동시에 테스트하면서 결과물이 기존 방식보다 더 뛰어난지 그리고 비용 대비 효율이 실제로 맞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멋진 비전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케이스를 얼마나 빠르게 많이 쌓느냐입니다. 마인드워크의 K-מן 구조는 이 지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포트폴리오 단위로 분리해 설계하면 각 자산을 저비용으로 빠르게 실현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투자자나 파트너도 회사 전체가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니 마인드워크는 더 많은 프로그램을 열어 검증 확장하기 쉬워지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선급금이나 로열티 몫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방의 대형 딜보다 다수의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검증 루프를 돌리고 레퍼런스를 축적하는 것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미래에는 수많은 플레이어들 중에서 제약사들이 선택하는 기업은 결국 단 몇 곳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인드워크가 그 소수에 포함될 만한 기술력과 수익성을 갖춘 회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